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튼 일그러진 욕망은 때로는 그 어떤 원한이나 증오보다 더 차갑고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아무런 유혈 충동도 정교한 복수극의 흔적도 보이지 않던 황량한 들판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의 한적한 풍경 뒤에 숨겨진 그늘진 죄악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정황들은 겉보기에 더없이 기묘하고 엇갈렸으며 수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교란적인 정황과 현장 위장 작업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득한 검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오직 철저한 수사 규율과 차가운 추론, 그리고 미세한 흔적조차 놓치지 않는 정밀함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실화 범죄 사건의 전말과 경찰이 미세한 단서를 통해 사건의 겹겹이 쌓인 베일을 벗겨내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8일 오후 5시경 산시성 신저우시 신푸구 경찰국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긴급하고 헐떡이는 신고 전화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당황함으로 떨리고 있었으며 소왕촌 외곽의 황량한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정체불명의 남성 시신 한 구가 버려져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시신의 머리 부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이미 수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긴박한 정황을 전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경찰국은 즉시 강력범죄 전담 수사팀과 현장 검식 요원들을 소왕촌 현장으로 급파하여 본격적인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수확이 끝난 뒤 서리를 맞아 황량하게 방치된 광활한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현장에 먼저 접근한 검식 요원들은 피해자의 시신이 막대한 양의 말라붙은 옥수수 줄기와 건초 더미 아래에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것은 오직 핏기를 완전히 잃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일부분뿐이었으며 그 표정은 사망 직전 느꼈을 극심한 통증과 공포를 그대로 동결해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옥수수밭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었으나 그의 두 팔과 다리의 위치는 자연스러운 추락이나 넘어짐의 자세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배열된 듯한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저우시 일대의 날씨는 이미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접어들어 야외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자욱한 안개가 지면 전체를 감싸고 있어 현장 검식 작업은 초기부터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스름한 해질녘의 옅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된 기초검시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두부 전면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 흔적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개골 부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외력이 집중된 두꺼운 함몰 상처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서 흘러나온 피는 지면의 흙과 섞여 짙은 핏빛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복의 깃과 소매 주변에서도 다량의 비산 혈흔과 웅덩이형 혈흔이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가해자가 벽돌이나 둔기 혹은 무거운 금속 파이프 같은 중량감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연속 공격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파악한 범행 장소는 소왕촌 외곽에 위치한 외딴 옥수수밭으로 평소에도 인적이 극히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수확기가 끝난 연말의 농촌 들판은 황량함 그 자체였기에 외부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고 범행을 저지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범인은 범행 직후 시신 위에 주변의 건초와 옥수수 줄기를 겹겹이 덮어두어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정황을 남겼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들조차 이토록 기이하고 세밀하게 위장된 현장을 접하고 깊은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법의학 감정팀을 현장으로 소환하여 정밀 시체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부패 진행 정도와 체온 변화,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사체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 시각이 현장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7일에서 8일 전으로 추정된다는 초기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신저우시 일대를 습격한 차가운 날씨와 낮은 기온이 사체의 급격한 부패를 지연시켜 다행히 신원 확인과 상처 분석을 위한 기초 상태는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키 약 170cm에 달하는 50대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법의학 검시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 하나가 포착되었는데 그것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기형적 굴곡 이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은 매우 소박하고 낡은 시골 농민의 차림새였으며 이를 통해 수사팀은 피해자가 도시지역 거주자가 아닌 인근 농촌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신저우시 외곽의 인근 마을들로 수사관들을 급파하여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가출 및 실종 신고 전단을 대대적으로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경찰서의 실종자 명단을 전수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및 연령대와 일치하는 실종자는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피해자가 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먼 외지에서 유입된 외지인일 가능성으로 수사 방향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외지인이라면 어째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외딴 옥수수밭까지 찾아와 이토록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소지품 전체를 정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막대한 현금이 발견되어 현장의 공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점퍼 안감 깊숙한 곳에는 은밀히 숨겨져 있던 현금 0,000위안과 약간의 잔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10,000위안의 현금은 은행 전용 봉인띠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발행된 신문지에 매우 정성스럽게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소지품의 피해자가 사망 직전 은행에서 직접 이 돈을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는 열쇠고리 한 뭉치와 휴대전화가 그대로 발견되었으며 귀중품이 도난당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나 삶의 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표적 범죄일 것이라는 초기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아무리 정밀하게 검식해보아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격렬한 육탄전이나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흙바닥의 긁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복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단지 양말 뒤꿈치 부위에만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발로 직접 이 흙밭을 걸어 들어왔다면 양말 바닥면은 온통 흙과 오염물질로 더러워져 있어야 했으나 실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 이상한 불일치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이미 살해된 뒤 시신만이 이 외딴 옥수수밭으로 운반되어 은닉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 바로 옆에는 도시 중심부로 통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인접해 있었기에 수사팀은 매우 대담한 추론 하나를 새로 세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가 사망하자 당황한 가해자가 시신을 굴다리 넘어 옥수수밭으로 유기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문조사 과정에서 약 7터일 전 고속도로 갓길 근처에 정체불명의 소형 트럭 한 대가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고속도로 구간 전체에 대한 정밀 수색을 감행했고 어두운 구석진 지점에서 철망 울타리가 찢겨나가 차량이나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망 유실 지점 근처의 지면에는 소형 트럭이 급정거했던 뚜렷한 타이어 자국과 함께 정체불명의 낡은 옷가지들이 정돈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옷가지들과 찢어진 철망은 과연 참혹한 살인사건과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가해자가 설치해둔 교란용 트릭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발견된 소형 트럭의 정차 흔적과 찢겨진 철망,
그리고 버려진 의류들은 초기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 연쇄 유기 범죄일 것이라는 강한 추론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 당국 및 고속도로 순찰대의 최근 입출입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추정 시기를 전후하여 해당 구간에서 접수되거나 기록된 교통사고나 차량 충돌 신고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장 검식 요원들이 옥수수밭 내부를 추가로 정밀 수색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위로는 중량물이 끌려온 긁힘 자국이나 지면의 함몰 흔적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인 후 끌려와 유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옥수수밭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공격당해 숨졌음을 가리키는 결정적 반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속도로 울타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주변에 무관한 폐의류를 버려두는 교란 작업까지 감행했던 것이며 이로써 교통사고 유기가설은 완벽히 파기되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피해자의 소지품 속에서 발견된 4장의 신분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명의로 발급된 신분증 4장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에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국가 인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신원을 즉시 조회한 결과 서류에 명시된 여성은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2장의 남성 신분증은 장청이라는 인물의 명의로 각각 딩샹현과 양취안현에서 발급된 구형 및 신형 신분증이었으며 두 서류 모두 정상 사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깊이 있게 조회한 끝에 수사팀은 숨진 여성과 장청이라는 남성이 딩샹현의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모자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점포 주머니에서는 딩샹현 지역의 연락처들이 다수 적힌 종이 조각들이 추가로 수거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즉시 딩샹현으로 전담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딩샹현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장청의 실거주지를 방문한 수사팀은 그곳에서 장청의 누나와 매형을 만나 결정적인 신원 대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딩샹현에 거주하던 53세의 독신 농민 장청은 약 8일 전 집을 나선 뒤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가출 시점은 법의학팀이 판정한 옥수수밭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형은 처남인 장청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기형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신체적 특징을 정확히 증언했습니다. 확증을 위해 수사관들은 현장 시신에서 수거했던 열쇠고리 뭉치를 꺼내 장청의 집 현관문과 안방 도어록에 직접 삽입해 보았습니다. 철각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드럽게 돌아가며 열렸고 이어진 유전자 정밀 감정 결과 소왕촌 옥수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딩샹현 출신의 53세 농민 장청임이 최종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왜 평소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던 장청이 100km나 떨어진 외딴 소왕촌까지 찾아와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당해야 했는지 통신기록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장청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사 결과 그의 마지막 통화 수발신 기록은 2014년 11월 1일 아침에 이루어졌음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선 10월 31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장청이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팀은 신푸구 도로변의 여인숙들을 대대적으로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둔촌의 한 작은 여관에서 결정적인 숙박 장부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10월 31일 저녁 무렵 장청은 50대 중반의 남성 1명 그리고 40대 여성 1명과 함께 여관을 찾아와 하룻밤 투숙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여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 중이었으나 사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호의로 2층 방과 1층 방을 무상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관 투숙 기록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함께 온 여성은 인적 사항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남성은 팡우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등록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팡우의 명적지인 양취안현 평정마을로 출동하여 동선을 추적했으나 정작 실제 팡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남부지방의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현장 방문 사실이 전혀 없음이 동료들의 증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팡우는 과거 딩샹현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장청과 동행했던 의문의 남성이 타인의 분실 신분증을 도용하여 신원을 위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0천 위안의 현금과 은행 봉인띠 그리고 사라진 25천 위안의 출금 흔적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 원한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노림수, 표적 범죄로 전환시켰습니다. 장청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출발 직전 매형에게 50천 위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예금 35천 위안을 전액 출금하여 집을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팡후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장청을 신저우 씨까지 유인하고 그의 돈을 노려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 의문의 남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피해자 장청의 사라진 예금 25천 위안과 타인의 분실 신분증 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본부는 장청과 최근 깊은 친분을 맺었던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밀착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청의 누나와 매형은 딩샹현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49세 남성 천하이허를 강력한 의심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장청이 최근 들어 천하이허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며 자주 술자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딩샹현의 천하이허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천하이허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태연한 태도로 형사들을 맞이하며 수사 협조에 응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기간 동안 자신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으며 장청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완강히 오리를 발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딩샹현 현지 경찰서의 사건 접수 기록을 조회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상반된 정황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신푸구 경찰이 장청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던 바로 그날 천하이허 역시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장청의 매형과 친척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유족들이 천하이허의 집으로 찾아와 장청의 죽음에 대해 추궁하며 육탄전이 벌어졌고 천하이허는 이에 맞서 경찰에 신고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소동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관들이 천하이허를 강력하게 압박하자 그는 결국 장청과 함께 마을을 나섰던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자백을 내놓았습니다. 천하이허는 10월 31일 진료를 받으러 가던 한 여성 이웃과 함께 장청을 동반하여 신저우시로 이동했고 둔촌여관에서 투숙한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 신저우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볼일을 보기 위해 헤어졌으며 이후 장청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천하이허의 진술,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팀은 동행했던 여성 이웃을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성은 11월 1일 아침 시내에 도착한 뒤 자신은 병원으로 향했으나 헤어질 당시 장청과 천하이허 두 사람은 함께 남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신저우 시내 주요 거리와 성곽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전체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는 천하이허의 거짓말을 완벽히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떠난 이후에도 천하이허와 장청은 시내를 벗어나지 않고 공원과 이름난 식당, 상가거리를 무려 2시간이 넘도록 밀착하여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내에서 헤어졌다는 천하이허의 진술은 완벽한 거짓임이 영상 증거를 통해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과학적 단서는 시신 발견 현장인 소왕촌 주민들의 목격 증언과 동선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소왕촌의 한 연로한 주민은 사건 발생 추정 당일 천하이허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남성이 장청과 함께 옥수수밭 방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영상, 목격 증언이 천하이허를 유일한 가해자로 가리키자 수사본부는 천하이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그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눈치를 채고 신원 위장을 시도한 천하이허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김포구 경찰국은 즉시 전담 추적조를 편성하여 신저우 씨와 인근 현 일대의 은신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밤 엽시경, 형사들은 신저우 씨 외곽의 한 어두운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숨어있던 천하이허를 전격 포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천하이허의 품속에서는 날카로운 소형 단도 한 자루와 함께 장청에게서 강탈한 현금 중 남은 30천 위안이 든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로 압송된 천하이허는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저항했으나 시내 감시 카메라 영상과 소왕촌 주민의 목격 진술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제시되자 결국 2시간 만에 범행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중량 쇠망치를 옥수수밭 인근 은닉 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실물 쇠망치를 회수하여 유전자 검사 및 타격면 대조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수수께끼 같던 참극의 전말이 마침내 차가운 물증 앞에 그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의자 천하이허의 자백과 회수된 쇠망치 그리고 현장 증거들이 결합되면서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기괴한 심리적 동기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천하이허는 수십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골동품 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버는 부유하고 성공한 대리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도박판에 어울릴 때마다 거액의 현금 뭉치를 과시하며 대제력가 행세를 해왔고 독신으로 살아가던 피해자 장청 역시 이러한 천하이허의 허세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천하이허가 자랑하던 부유함은 모두 가짜 현금 뭉치를 이용해 만든 허망한 거칠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천 위안에 불과한 진짜 지폐 몇 장을 겉면에 두고 내부에는 아무 가치 없는 종이 더미를 채워넣은 뒤 마을 사람들과 장청을 완벽히 속여왔던 것입니다. 체포 후 신문 과정에서 천하이허는 과거의 극심한 가난과 실패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타인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이 같은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고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달 겨우 1,000위안 남짓한 수수료를 벌어 연명하는 처지였으며 허세를 유지하기 위한 도박 자금과 생활비 고갈로 극심한 재정적 파탄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천하이허의 가짜 재력에 속은 장청이 찾아와 함께 골동품 매매 사업을 시작하자며 자신이 평생 모은 예금 전액인 35천 위안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 1,000위안으로 연명하던 천하이허에게 장청이 보여준 35천 위안의 현금은 허영심을 유지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거대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탐욕과 열등감에 눈이 먼 천하이허는 자신을 형님처럼 믿고 따르던 절친한 친구 장청을 살해하고 그 돈을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천하이허는 골동품 거래를 하러 가자며 장청을 속여 딩샹현에서 신저우시로 유인했습니다. 이동 도중 길에서 만난 여성 이웃이 합류하자 천하이허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분실된 팡호의 신분증을 여관에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춘촌 여관에서 투숙할 당시 장청이 주머니 속 현금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천하이허는 범행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 아침 신저우 시내에 도착하여 여성 이웃을 보내버린 뒤 천하이허는 거래 상대방이 오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장청을 안심시키며 2시간 넘게 시내 곳곳을 끌고 다녔습니다. 장청이 지쳐가자 천하이허는 한적하고 인적이 없는 서왕천 외곽의 수확이 끝난 옥수수밭으로 장청을 유인했습니다. 황량한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도착해서도 장청은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성공하면 번 돈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미래의 꿈을 천하이허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약속된 거래 상대가 오지 않자 장청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고
천하이어는 휴대폰을 꺼내 가짜로 통화하는 척하며 곧 도착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장청을 완벽히 안심시켰습니다. 수시간의 기다림 끝에 피곤해진 장청이 옥수수밭 그늘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자 천하이허는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해온 중량 쇠망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잠든 장청의 머리를 향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쇠망치를 연속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치명적인 두부 타격을 받은 장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지면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범행 직후 천하이어는 장청의 시신을 뒤져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5천 위안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장청이 신문지에 싸서 안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나머지 침천 위안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천하이허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말라붙은 옥수수 줄기와 건초 더미를 긁어모아 장청의 시신 위에 겹겹이 덮어두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에게 교통사고 유기 현장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철망을 찢고 폐유류를 버려두는 교란 작업까지 마친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허영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차갑고 잔혹한 범행은 한 사람의 순박한 인생과 신뢰를 완벽히 짓밟아버린 참극이었습니다. 2015년 초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형사재판정에서는 절친한 친구 장청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재산을 강탈한 천하이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내부는 허영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신뢰한 지인을 잔혹하게 짓밟은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천하이허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신분증 도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을 강조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천하이허가 거짓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짜 돈뭉치로 지인들을 속여왔으며 피해자의 순박한 신뢰와 예금을 노리고 사전 계획하에 쇠망치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과거에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장청의 매형과 유족들은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했으면 주었을 텐데 어떻게 친구의 목숨까지 이토록 차갑게 빼앗을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 신문관들에게 그 녀석은 죽어도 싸다 라고 냉갈채를 보냈던 기록과 단도 및 강탈한 현금을 소지하고 도주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개과천선 가능성을 완벽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감시 카메라 영상과 현장에서 회수된 쇠망치 그리고 피해자 안감에 남아있던 2천 위안의 봉인띠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피고인 천하이허의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질이 나쁘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절친한 친구를 속여 외딴 들판으로 유인한 뒤 잠든 상태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타격해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초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천하이허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여 최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의 영구 박탈 및 강탈한 재산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리쬐는 순간 법정 안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피고인 천하이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써 탐욕에 눈이 멀어 절친한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산시성 신저우시 소왕촌의 황량한 옥수수밭에서 시작되었던 장청 살인 사건은 가해자 천하이허에 대한 법의 엄정한 사형 선고와 함께 사법적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리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허영심과 탐욕이 짓밟고 간 자리에는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행복을 꿈꿨던 피해자 장청은 가장 믿었던 친구의 손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번 돈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소박한 꿈이 가짜 대리인의 허세와 쇠망치 아래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지금도 깊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적 욕망과 허영심이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어디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차가운 경종을 울려줍니다. 자신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만든 가짜 현금 뭉치와 허세는 결국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어졌으며 한 인간의 순박한 신뢰를 참혹하게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사학적 측면에서도 현장에 남겨진 양말의 깨끗함과 신분증 도형,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미세한 동선 추적이 없었다면 완벽히 묻힐 뻔했던 진실을 밝혀낸 경찰의 집념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경계와 윤리적 가치, 그리고 참된 신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사건의 전말을 차분하게 함께 추적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